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일을 겪기 마련이죠. 저 역시 30대 초반 한창 젊은 나이에 평생을 믿고 의지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드린 이유도 탐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남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부디 남편이 어디선가 듣고 있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래 남편은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우나나 호텔 같은 곳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주는 회사죠.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전 홈쇼핑 채널에서 작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직종에 있다 보면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남자를 소개받게 된 겁니다. 우린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 생각하는 것과 통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인에서 부부가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타는 사랑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결혼 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보통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넉넉한 수준이었고, 저 역시 회사 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하고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고, 우린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욕심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남편의 사업은 원체 성실한 남편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입소문도 많이 나고 거래처도 늘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거래처였던 사우나 사장님이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였죠. 사우나에 들어가는 안마 의자가 있는데 기존에 들어와 있던 거래처를 빼고 새롭게 안마 의자를 드릴 생각이라는 겁니다. 평소 남편을 눈여겨본 사우나 사장님이 안마의자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신이 난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더군요. 원래는 15대 이상 정도는 들여놔야 하는데 일단 내가 부담스러우면 8대 정도에서 시작해도 된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사장님이랑 이익을 나눠도 꽤 괜찮을 것 같아. 어때? 정말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지. 그래? 그럼 당신이 안마의자를 사서 그 사우나에 들여놓겠다는 말인 거지? 그렇지. 사우나 손님들이 1,000원을 넣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일은 안마의자가 하는 거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세탁물 때문에 사우나에 늘 들려야 하니까 그때마다 의자는 관리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 제가 듣기에도 꽤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물론 초도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사우나 찜질방 손님은 확보가 되어 있는 셈이니까 매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본업은 세탁업체지만 곁다리로 부업 삼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남편은 더욱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편은 거래처 사우나에다가 안마의자 10대를 깔게 되었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네, 시쳇말로 쏠쏠했어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을 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니까 정말 괜찮았죠. 세탁을 위해 매일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뜨거운 기계를 돌리며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일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마 남편 입장에선 누군가 공짜로 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재미를 본 남편은 점점 더 안마의자 사업에 빠져들었고 다른 찜질방까지 소개를 받아가며 안마의자 사업을 확장시켜 갔어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래 본업이던 세탁 사업에 소홀해진다는 사실이었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남편은 직원 관리나 거래처 관리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고 이는 곧장 컴플레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판이 좋던 남편 회사에서 자꾸 클레임이 걸리니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남편의 눈엔 그저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안마의자 사업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여보, 요새 세탁일 너무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데 어쩌려고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나 세탁 사업 접으려고. 뭐? 갑자기 왜? 당신 회사 괜찮아지고 있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내가 안마의자 사업을 해보니까 여태 내가 뭘 했나 싶더라고. 이건 거래처 관리도 해야지. 직원들 봉급 꼬박꼬박 해줘야지. 때 되면 기계 수리해줘야지. 거기다가 공장 세는 어떻고. 매출은 늘지만 내가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니까. 그런데 안마의자는 달라. 난 가만히 있다가 가서 돈만 빼오면 다 내 돈이야.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어. 내 생각엔 세탁 사업을 접고 안마의자에 올인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 사업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결혼 전부터 해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접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 묘한 기분이 불안감이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세탁 사업을 접은 남편은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10대로 시작한 안마의자가 70대가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사업 규모를 늘렸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말이죠. 처음엔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사업이 순항을 했지만 이럴 때 꼭 예기치 않는 암초를 만나게 되죠. 남편이 안마의자에 올인을 할 때쯤 사우나 사장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였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큰일 났어. 사우나 사장님이 수익률을 더 올려달래. 원래는 5대 5였는데 이젠 7대 3으로 바꾸자고 요구를 하네. 싫으면 나가도 상관없다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나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앞으로 갚아야 할 안마의자 할부금도 태산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편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남편이 안마의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안한 사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만약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자를 불러들이겠다는 식이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안마의자를 했다가 그만두었다는 사람도 아마 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장님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곳 역시 이익 분배를 다시 하자고 굴 게 뻔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그쪽의 채근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당장 기계를 빼고 다른 곳에 자리를 잡기는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예상한 대로 이익 분배를 다시 하자마자 다른 업장 역시 같은 요구를 해왔고 남편의 매출은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안마의자의 잦은 고장으로 기계 교체를 요구하는 곳도 늘어만 갔죠. 허둥대던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땐 사업은 날개를 잃은 새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마의자 사업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고 건실한 세탁업체 사장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어버리더군요. 좌절한 남편만큼 제 실망도 컸습니다. 부업은 부업답게 하고 본업에 충실했다면 이런 암담한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남편을 타박만 할 순 없었죠.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잠깐 쉬었다가 또 재기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두고 봐. 내가 꼭 재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남편의 기가 죽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버리는커녕 빚만 잔뜩 남아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제 봉급으론 턱도 없는 상황이었죠. 속마음이야 어디 가서 월급이라도 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괜히 기죽이기가 싫어서 꾹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죠. 그런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눈치 없이 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마 의자 사업 말아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금세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낯두꺼운 남편의 표정을 보고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매장을 또 무슨 돈으로 차리려고? 안마 의자를 싸게 내놨더니 모두 가져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요즘 대세라잖아. 문만 열어놓고 탱자탱자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결제를 하는 거라 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아니 여보, 꼭 그렇게 손 안 가는 사업을 해야겠어? 사장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일이 더 낫지 않겠어? 내가 몇 년간이나 세탁업을 했잖아. 그게 얼마나 고되고 노동력이 소비되는 일인데 요즘 키오스크 같은 시스템이 잘 발달돼서 웬만한 사업이 다 그렇게 가는 추세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만데 기계가 팔렸으면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돈으론 우리 빚 절반도 못 갚을걸? 차라리 사업 미천으로 쓰는 게 훨씬 빨라. 아휴, 그래도 난 좀 겁난다.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구경만 하면 돼. 남편의 장담에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손이 별로 가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불안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결국 8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천이 모자라니 목이 좋은 곳도 어려웠고 그나마 동네 어귀 사거리에 자리를 얻었죠. 모자란 자금에 인테리어도 어디 마음껏 할 수가 있나요? 말 그대로 꾸역꾸역 오픈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인 매장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남편은 가게에 물건만 집어넣고 집에 가만히 누워서 CCTV만 확인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뭐 백수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무인 매장이라도 사장이 자주 들러주면 좀 좋습니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모르는 소리 말라며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관리가 되질 않으니 매장이 지저분했어요. 매장 관리가 안 되면 손님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겠죠. 이러니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인 매장은 말 그대로 손님 하나 없는 무인 매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루에 아이스크림 20개 팔기가 어려운데 입에 풀칠이나 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무인 매장을 노리는 좀도둑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더 집어가는 경우는 일상이었고 심지어는 금고를 뜯어가려는 나쁜 놈들도 많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쯤은 매장에 들렀던 남편도 물건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으니 나흘에 한 번,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매장을 내팽개치고 있었어요. 결국엔 제가 퇴근길에 일부러 길을 돌아 남편의 매장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황이 되어야 가능한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초과 근무가 잦아서 그조차도 쉽지 않았죠. 일은 일대로 치이고 애는 애대로 돌봐야 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 매장까지 신경을 쓰이게 하니까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판국이었죠. 당신 아이스크림 매장 어떡하려고 신경을 통 안 써?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전략적인 실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잡은 곳이 알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더라고. 그런 분들이 어디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어? 그러니까 전략적 실수가 맞지.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전략적 실수니까 매장 접겠다고?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봤잖아. 6개월 돌렸는데 한 달에 돈 100 벌기가 힘들면 접는 게 돈 버는 거야. 안 그래? 뭐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야? 이러다간 얘나 어린이집도 못 보낼 지경이라고.
가장이란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전략적 실수니까 또 사업을 접겠다고? 그러니까 왜 경솔하게 사업을 벌인 건데? 이럴 거면 그냥 대리운전 같은 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뭐? 그럼 나보고 지금 대리운전을 하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그래도 직원 20명이나 고용했던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대리운전을 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참다 못한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고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집 가게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은 꼬박꼬박 이자를 가져가죠. 남편은 땡전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죠. 제 월급은 뻔한데 들어갈 돈만 자꾸 생기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남편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철없는 남편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와 다투고 난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지 남편은 출근을 하듯 밤마다 꼬박꼬박 어디를 다니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긴 저는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죠. 요새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녀? 어디 취직이라도 했어? 네가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며. 그래서 대리운전 다닌다. 왜? 정말? 진짜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봉투를 제게 내밀더군요. 일주일 동안 대리운전해서 번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탰어. 여보, 막상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업 말아먹은 본인이 더 애가 탔을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대리운전을 나가냐? 힘들진 않아? 힘들지. 술 취한 사람도 많고 진상 피우는 사람도 많고 막상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만 했던 내가 창피해지더라. 몇만 원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지. 그치만 당분간 열심히 해보려고. 당신 말대로 가장인데 마냥 놀 순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또 든든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돈을 적게 벌어도 책임감을 갖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제게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척하고 내밀지 뭡니까? 대리운전으로는 절대 벌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거 뭐야?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당당하게 번 돈이니까 걱정 말고 살림에 보탰어. 어? 이 많은 돈을 대리운전으로 벌었다고? 그게 말이 돼? 대리운전으로 번 돈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나온 돈이야. 투자한 회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기 전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선배가 남편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개발비가 부족한데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투자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손에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할 만한 돈밖에 없어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 도와주면 의료기기 판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였죠. 이것이 기회라고 여겼던 남편은 본인이 들고 있는 절반을 선배에게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선배 의료기기가 대박이 났고 자신에게도 수익금이 매달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만큼씩이나 당신한테 준다고? 당신이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이 많은 돈을 꼬박꼬박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지. 원래 투자는 높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기본이거든.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만한 보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봐. 당신 남편 허술한 사람 아니라니까. 큰 소리를 쳐대는 남편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백만 원을 매달 지급해 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냥 어쩌다가 그 의료기기라는 게 잘 팔려서 운이 좋게 얻어 걸린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런데요, 다음 달이 되었는데 남편이 또 돈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건네준 돈보다 더 두둑한 겁니다. 뭐야? 그 선배한테서 또 받은 거야? 정말 그 의료기기가 그렇게 잘 팔려? 그럼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불티나게 팔리니까 나한테 이렇게 수익금이 떨어지는 거지. 원래 돈이 더 많았으면 훨씬 더 크게 베팅하는 건데 그게 좀 아쉽지만 이게 어디야? 앞으론 꼬박꼬박 이만한 돈이 나오니까 당신은 걱정 말래도. 아니, 돈이 잘 나오면 좋긴 한데 난 왠지 불안하다. 불안할 거 하나 없어. 그리고 나 대리운전도 꼬박꼬박 나갈 거야. 당신 말처럼 성실하게 돈을 벌어보려고. 정말? 이렇게 수백만 원씩 나오는데 대리운전도 하겠다고?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나태해지지 않지. 안 그래? 그건 그런데 이제야 남편이 철이 좀 든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번 돈에다가 남편이 수익금이라고 주는 돈까지 합하면 꽤 많은 돈이었어요. 우리 가족 빚 갚아가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도 대리운전 일을 쉬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씀씀이는 본인의 말과는 달라 보였어요. 어머, 이거 명품 운동화 아니야? 이거 한 켤레에 100만 원도 넘는 거잖아. 당신 이거 샀어? 샀지. 그런데 뭘 그렇게 놀라? 나야 수백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 사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편의 명품 운동화는 좀 아니지 않아? 우리 형편이 뭐가 어때서 성실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사치쯤은 괜찮아. 아, 그리고 저기 쇼핑백도 좀 열어봐. 쇼핑백? 저건 뭔데? 내 거 사면서 당신 거랑 예나 것도 샀지. 우리 가족 커플 운동화. 뭐? 그럼 저 비싼 운동화를 3켤레나 샀단 말이야? 아우, 당신 정말 미쳤어. 아이고, 괜찮다니까. 내가 번 돈으로 샀는데 뭐가 걱정이야. 운동화는 기본이고 번쩍번쩍 금붙이도 덜컥 사버립니다. 외식을 하자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걸 우습게 알고요. 딸애가 사달라는 것도 고민 없이 척척 사버리는 거죠. 이쯤 되니까 제가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아무리 수익금을 나누어 봤는데도 씀씀이가 너무 해퍼진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러다가도 대리운전 일을 하러 간다며 밤마다 꼬박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제 고개가 갸웃거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폼을 잡어? 당신이 투자했다는 그 의료기기가 대체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대체 뭐길래 당신한테 큰 돈을 꼬박꼬박 주냐고. 이 사람이 정말 속고만 살았나? 내가 다 설명했잖아. 병원에 들어가는 전문 기기라고. 설명해줘도 당신이 뭐 아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잖아. 당신이 돈을 투자했다곤 하지만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닌데 수익금을 그렇게 나눠주겠냐고. 그리고 요새 당신 돈 쓰는 거 보면 수상하기도 하고. 참나, 언제는 돈 못 번다고 타박하더니 이제 돈 많이 갖다 줬다고 타박하네. 타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지. 돈은 좋지만 이렇게 막 받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유, 걱정 그만하고 주는 대로 잘 쓰기나 해. 남편이 귀찮다는 듯 자세한 설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제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애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예나야, 왜 울어? 친구들이랑 싸웠어?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애들이 나 놀린단 말이야. 친구들이 예나를 왜 놀려? 엄마는 왜 걸어서 어린이집에 와? 애들이 그거 보고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린다고. 나 어린이집 안 갈래. 뭐라고? 아이의 엉뚱한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애들끼리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서글프더군요. 어린이집은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까웠지만 저희 집 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발끈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참나, 누가 능력이 없어서 고급차 안 타는 줄 아나? 다 그런 게 애들 기죽고 놀림당하고 그러는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이 뭘 어떻게 해결해? 일단 기다려 보라니까. 그렇게 말한 남편은 며칠 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곤 어리둥절하는 제게 키를 내밀더군요. 당신 앞으로 이거 타고 다녀. 얘나 어린이집도 꼭 이 차로 데려다 주고. 이 차 뭐야? 설마 산 거야? 아니, 이거 법인 차량인데 선배한테 받았어. 쓰고 싶은 만큼 타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돼. 법인 차량? 그 의료기기 회사의 법인 차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상했어요. 남편이 그 회사 임원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차를 척하고 내주었다는 게 수상했죠. 그런데 좋은 차를 보고 좋아서 펄쩍 뛰는 딸애를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를 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더군요. 딱 한 번 태워다 주었는데도 아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더군요. 엄마, 나 애들한테 우리 집 외제차 샀다고 말했다?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있지? 나 맨날 맨날 이 차 탈 거야. 알았지? 어, 그랬어. 돈이 참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아이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며 위세가 달라지더군요. 하지만 그건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차를 몰고 어느 카페에 갈 때에도 혹은 마트에 들를 때에도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건넨 차가 부담스러웠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저조차도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죠. 남편이 설마 강도짓을 했을까요? 남편 말처럼 정당하게 투자를 해서 받는 혜택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남편의 능력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살자는 쪽으로 제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 뒤부터 저는 제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조금 관대해졌어요.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겠다 다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달라진 건 제 생각일 뿐인데 마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연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외제차로 출근을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로또라도 맞은 게 아니냐며 호들갑들을 떠는 거죠. 그런 반응을 하나하나 즐겼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부자의 인생은 정말 황홀했어요. 물론 그 경험은 얼마 뒤에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지만 말입니다. 차를 몰고 아파트 근처에 다 도착했는데 느닷없이 순찰차가 나타나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몬 차를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김미숙 씨, 차량 소유주 본인 되세요? 네? 저 김미숙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거 회사 법인 차량인데 뭐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시침이 떼시면 곤란합니다. 차량 번호 조회해보니까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이 많아요. 곧장 차량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네? 저 정말 김미숙이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차 정말 남편 회사 법인 차량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찰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정말 이 차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서 법인 명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경찰들은 번호판을 떼어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 김미숙이라는 사람이 그 의료기기 회사 대표라도 되는 걸까요? 남편이 들어오면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여보, 그 법인 차량 말이야.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서 번호판을 떼어가 버렸어.
전부 납부를 해야 다시 번호판을 달 수 있다던데? 뭐? 정말? 어, 이상하다. 근데 당신 김미숙이라는 사람 알아? 그 차가 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던데? 어? 그래? 그 뭐지? 선배네 그 회사 무슨 임원인가? 그럴걸? 그 이름이 나오자 남편이 크게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립니다. 귀까지 시뻘개지는 남편의 모습에 강한 의심이 들었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과태료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대체 김미숙이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남편이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미숙이란 이름으로 주고받은 수상쩍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미리 다 지워버리기라도 한 건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짧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몇 마디 말들이 제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오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김미숙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즐거웠다고 말하고 그 여자는 더 일찍 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별뜻 없는 일상적인 대화라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미숙이란 이름이 머릿속에 각인된 저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대화로밖엔 보이지가 않았어요. 머리가 복잡하니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전 수상한 남편의 뒤를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잠을 자는 남편에게 출근을 하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니까 남편이 나오는 모습이 제게 포착됐어요. 남편은 택시를 호출했는지 아파트 근처에서 택시를 타더군요. 전 미리 타고 나온 제 낡은 차에 몸을 싣고 남편이 탄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남편의 뒤를 쫓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날뛰더군요. 제발 제 확신이 빗나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남편의 택시가 선 곳은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택시에서 내린 남편은 익숙한 듯 그 동네를 유유자적하게 걷더군요. 그리고는 커다란 대문이 우뚝 서 있는 집 앞에 걸음을 멈추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남편을 쫓아 그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초인종을 누른 남편이 인터폰에다 대고 하는 말을요. 자기야, 나야. 문 열어. 그러자 곧 대문이 덜커렁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그리고 대문 너머 누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문을 열고 남편을 맞은 사람은 낯선 중년 여성이었어요. 남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안기며 교태를 부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이로써 제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나타나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했고 그 대상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상녀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백주 대낮에 그것도 저렇게 대문 앞에서 버젓이 애정행각을 벌일 정도라면 보통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전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전 대문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남편을 향해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나 아빠! 고개를 돌린 두 사람이 저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저승사자라도 본 듯 놀라는 남편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니, 여보가 여길 어떻게? 예나 아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혹시 저 아줌마가 김미숙이란 여자야? 당신 설마 저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정말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다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똑바로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당신이 저 여자랑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냐니까? 제가 악을 쓰며 묻자
당황한 남편이 벌벌 떨기까지 하더군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애까지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니요. 게다가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랑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절 가만히 내려다본 그 여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당신 본처구나? 참 교양 없게도 구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 교양? 척 보면 몰라? 네 남편 나랑 바람핀 거 맞아. 그러니까 남편 단속을 잘했어야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돈 벌어오라고 타박만 했다며?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바깥으로 놔두는 거야. 왜 그걸 모를까? 당신 지금 이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당당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 통해서 수백만 원씩 따박따박 보내줬잖아. 좋은 차도 내주고. 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고급 차도 폼나게 몰면서 말이야. 그럼 남편 좀 나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간 남편이 제게 가져다 준 돈들은 전부 저 여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잘도 쓰고 다녔죠. 눈에 핏발이 절로 섭니다. 남편의 외도에 제 남은 자존심마저 깡그리 망가져버린 셈이었어요. 여보, 내가 다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난 그저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야, 이 새끼야. 그 입 안 다물어? 전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를 동시에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렸어요. 남편의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 야, 이거 안 놔? 이게 얼마짜리 머리인데. 그래,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손에 전부 뽑혀버릴 줄 알아. 머리가 뜯긴 남편 역시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더군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 비명이 난무합니다. 상간녀에게 제 머리채까지 잡혔지만 전 소나기에 잔뜩 힘을 주곤 두 사람의 머리채를 쥔 양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에 걸려서 제가 먼저 죽고 말 겁니다. 한바탕 살풀이가 끝난 건 동네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때문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난리가 치정에 얽힌 폭력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된 경찰도 혀를 끌끌 차며 남편과 상간녀를 한심하게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조사를 받는 내내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다가 상간녀를 알게 됐고 이 여자 비위만 잘 맞추면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처음엔 식사 한 번, 그 다음엔 영화 한 편, 그러다가 점점 사이가 깊어졌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 장단을 맞춰준 만큼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고 의료기기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꾸민 그 돈을 제게 건넨 거죠. 전 그런 남편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나쁜 새끼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네 몸뚱이 팔아서 돈 버니까 좋든? 이 더러운 새끼. 여보, 나라고 저렇게 나이 든 여자랑 노는 게 좋았겠어?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이나 못하면 덜 믿겠죠. 뭐가 잘못된 건지 당최 모르는 남편을 보니까 제 인생이 불쌍했어요. 상간녀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소리만큼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휴, 저 등신. 파출소에선 상간소는 알아서 해결들 하고 우선 쌍방폭행에 대한 건은 서로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머리채를 한 번 잡혔으니 쌍방폭행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상간녀가 절 흘끔 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이혼 소송 걸 거지? 머리채 잡고 흔든 건 번거로우니까 없던 일로 하고 본 게임이나 충실하자고. 미친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젊은 유부남 꼬신 저 여자는 꿀릴 것 없다는 듯 퍽도 당당했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여자가
제 남편과 바람을 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하더군요. 전 결국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런 건 용서를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까요.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그 더러운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게다가 그 모든 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남편에게 정말이지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결국 저는 승소를 했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들리는 후문으로는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다던가요. 이제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가 되었죠. 지금은 그 일을 극복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배신을 당한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변에선 제게 재혼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배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참 꺼려지네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